내가 늙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뭐 앞으로 직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잡아당겨서 일어나지 않는 거를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뇌에서 착각을 하니까 이제 심리가 불안해지거든요. 실현 가능하도록 목표 설정을 하고 그걸 성취하고 또 목표 설정을 조금 높이고 성취를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 부모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목표 설정을 너무 높이 해버리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도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못 믿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유머도 있으시고 듣다 보면은 아 그렇지 이러면서 일반 종교 다른 것들을 들어보면은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저도 좀 그렇긴 한데 현실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법륜 스님은 좀 현실적인 면도 좀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 그래서 많이 인생에 도움이 됐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법륜 스님과의 대화 2부를 이어갑니다.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지혜롭게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 겨울에 우리 사회에 상당히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문제, 또 집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좀 종합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는데요. 이른바 이제 전세 피해 사기였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젊은 청년 세대였고요. 또 그중에 몇 분은 스스로 좀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었는데요.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시고 또 임시 숙소에 기거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갈등과 번민, 그리고 힘겨운 그런 고통 속에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유독 이런 젊은 층들이 좀 이런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또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할지 좀 스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일해주고 월급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금을 먼저 달라 이런 입장이 되고,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을 줬는데 일을 안 해줘서 떼이는 이런 문제가 있고, 건설회사도 보면 이제 건설회사는 성금을 먼저 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사하다가 돈을 안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돈을 줘놓고 건물을 제대로 안 짓는 문제가, 그래서 세상에 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상호 이해관계가 발생을 했는데, 개개인이 보면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전세라는 것은 그 원금을 보존하는 게 전세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갈 때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제 주는 사람이 돈을 이제 유행해버리고 돈을 줄 수가 없는, 그리고 그것이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갖게 되니까 경매를 받은 사람은 이제 집을 회수하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발생을 하는 문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에 들어갑니다. 내가 주식을 사서 주식값이 떨어지듯이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도 예금이 부도가 나면, 은행이 부도가 나면 예금을 버릴 수밖에 없듯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듯이 전세를 해도 이게 100% 안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싸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무조건 보증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사람은, 젊은이로서 이렇으면 억울하지만은 교통사고 나서 다치고도 살 수 있고 이러니까 사람 안 다치면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돈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어렵게 번 돈이고 새로 그 돈을 마련하기 너무 막막하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극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이 돈을 이렇게 남의 돈을 받았으면 그걸 이제 되돌려 줘야 되잖아요. 못 돌려줄 상황이라면 저는 이거는 정부가 첫째 처벌을 하고 재산을 환수해서 지급을 하도록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정부가 보상하느냐, 이 문제는 이제 사회의 어떤 그 평균성 때문에 사회적 손실을 입는 걸 그럼 다 정부가 보전해 줄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개인 부도난 거를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뭐 그렇다더라도 이것도 일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게 IMF 때 부도날 때는 세금으로 갖고 정부 예산으로 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대기업은 보전해주고 개인은 보전을 안 해주는 게 맞느냐,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위험한 길이기는 하지만, 즉 도덕 불감증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지가 잘못해놓고 정부 책임지라, 이거는 올바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한 개인이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단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일부 보상을 해서라도 어떤 다수일 때는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아기 낳으라 그런다고 아기를 놓는다, 돈 얼마 준다고 아기를 놓는다, 이런 발상은 참 굉장히 근시안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기를 놓는데 어려움은 첫째 살 집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직장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건강의료 문제인데, 이 보건의료 문제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결돼 있다. 그러면 주택 문제는 가능하면 젊은이들이 사는 그 주택은 그 일하는 장소에 가까운 곳, 또 대중교통이 편한 전철 입구라든지 이런 쪽에 적은 주택 크기를 1인용이나 부부용으로 대단위로 지어서 자기 월급의 10% 정도만 월세를 내면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300만 원 받으면 30만 원 내고 200만 원 받으면 20만 원 내도록,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걸 자꾸 땅값을 따지면 안 돼요.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안정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현재 같은 주택 가격에서는 500만 원 받아야 월세를 낼 수 있다. 이러면 모든 직장을 다 500만 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임금을 받아도 딴 건 몰라도 주택은 안전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첫째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그 부모가 돈이 많든 적든 똑같이 교육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뭐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니까 개인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릴 때와 늙어 죽기 직전에 그 노후의 안정과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가 되니까 평균적인 어떤 이 성장 과정, 노후 보장을 해주는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저는 이런 주택 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출산율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는데 자꾸 이 땜방식으로 포퓰리즘식으로 자꾸 정책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좀 요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 도심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 또 젊은이들이 살고 교회로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기성세대는 출퇴근하는 일도 적고 또 재산적 여유가 있으니까 승용차 타고 출퇴근해도 되고 하니까 교회로 나가고 오히려 교통이 편리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승용차가 없어도 되도록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큰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일정한 액 3만 얼마가 4만 얼마만 티켓을 구입하면 뭐 서울 시내 경기도는 언제 어느 때 무한히 차를 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국가 정책에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기후위기 대응책이거든요. 대중에 대한 청년에 대한 배려기도 하고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런 조금의 그런 청년을 위한 대응책. 그 뭐 젊은이 몇 키를 자기 당에 데려가서 뭐 최고위원을 시킨다. 그 뭐 아무 결정권도 없는 허수아비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선전용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청년들의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뭐 좀 안정되게 삶을 살 수 있는 좀 제도적 보완이 있다면 이런 불행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자살이 없고 이건 안 되지만 자살률을 줄이고 출생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대화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스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네네.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떤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좀 더 보듬을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많은 고민과 좀 해결책을 좀 모색하셨다 이런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권의 노력, 정부의 노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에서는 또 기부문화 같은 것들, 네. 또 어떤 공존의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좀 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든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좀 기부 문화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그 비판도 있습니다만 최근 그 고려대학교의 익명으로 630억 굉장히 큰 돈이죠. 이렇게 기부를 해서 좀 학생들이 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력을 하시면서 그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지 않고 기부를 한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기부 문화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소식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좀 뭔가 위안이 좀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스님께서는 이런 기부 문화의 어떤 힘, 어떤 치유엠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사람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복을 빈다는 것은 자꾸 누구 도움을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부처님한테든 하느님한테든 부모한테든 남한테든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이익이지만은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가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도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열악하고 불쌍할 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내가 아주 불쌍한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존재는 자존감이 없습니다. 일시적 물질적 이익만 존재하고 칭찬을 받으면 약간 기분이 좋을 뿐이지 그건 남으로부터 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둬버리면 지원을 그만둬버리면 보살핌이 그만둬버리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안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남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돕는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이 자립이 돼 있다는 걸 뜻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본인에게 굉장한 이렇게 무의식적 자존감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돕는 그것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또는 작은 봉사든 큰 봉사든 남을 돕는 역할을 하면 첫째 자기에게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살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 인간 정신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고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보시한 거를 사회에서 너무 이렇게 선전하는 거는 저는 전체 기부 문화를 개선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네네.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을 벌어가 나도 돈을 벌어가 모아가 보시하겠다. 그래야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고 방송에도 나지 않느냐. 네네. 좀 체면이 서지 않느냐. 요 돈 뭐 만원, 5만 원, 10만 원 이거 뭐 주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는 자기 형편이 되는 대로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자기 형편되는 대로 그때그때 조금 생활을 전략해서 기부를 하는 일상적 기부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게 자꾸 신문에 나오면 기부는 그냥 큰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내는 거다 해서 저는 그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그 사람들이 기부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걸 너무 강조하는 거는 보통 사람에게 오히려 기부마저도 좌절감을 줄 그런 심리 현상이 일어난다. 네. 그러나 네. 이제 서구에서도 보듯이 서구에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재단을 마련해가 뭐 에이즈 퇴치를 한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사회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 탈세 정책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넘어서서 마땅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고 두 번째 그러거든 남는 돈도 사회에 환원하는 이렇게 하는 문화를 앞장서서 해주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고액 기부하신 분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민적으로 이런 기부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너무 고액을 선전하기보다는 네. 적은 액수의 돈도 네. 가난하지만은 왜 그래도 아껴서 작게 이렇게 보시한 사람들의 예를 네.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거를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을 똑같이 평균적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사회의 이런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사실 내가 잘나서 돈을 벌어야겠다기보다는 돈이 어쩌다 보니 나한테로
좀 몰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쓰고 아껴 쓰고 남는 돈은 기부한다기보다 사회로 환원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되돌려 나가면 좀 사회가 덜 빡빡하죠. 이걸 촘촘하게 제도적으로 만들려면 너무 빡빡해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자유롭게 해주고 오히려 소득이 있는 쪽에서 좀 내놓는 이런 문화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굉장히 좋은 사회를 좀 아름답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그 다른 네.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해서 조금이라도 나눔의 문화 같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언론도 좀 보도의 시각과 외연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스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우리 그 한반도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좀 큰 그 스승 같은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만 우리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목소리를 좀 높여 오셨고 또 실제 그런 인도적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북한에 대한 그 지원 지금 여러모로 그 좀 그 거의 중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2019년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2020년 1월에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중단돼서 지금 3년 반이 되도록 일체 지원도 중단됐고 이렇게 어떤 연락하고 하는 관계도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이제 북한의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2019년도 이후에 더 나빠졌지 개선되지 않았다. 그때도 식량 부족이 심해서 식량 지원, 특히 이제 고원이나 탄광촌이나 이런 노동자하고 어린애들에게 식량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이 특별히 개선됐다는 정보는 없고요.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도 돕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도 돕고, 이 파키스탄 홍수 피해도 돕고, 미얀마 홍수 피해도 돕고 이러면서 멀리 가서 도우면서 바로 이웃에 있고 또 우리 동포인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현실이 이와 같으니까 가능하면 남북 관계에서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서로 대립하니까 쉽게 해결 못하더라도 인도적 지원 정도는 또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이런 문제는 하루속히 좀 재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단절의 기간 또 기복이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아마 우리 국민들의 어떤 보편 정서 가운데 그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 갖고 또 지원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남북 간의 교류 과정에서 북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의 어떤 차원을 넘은 그런 지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로 대변되는 그런 어떤 대량 살상 무기가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인정을 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지원을 할 때
많은 불교인들이 그 탈레반들이 그 대부를 세계 최대의 대부를 파괴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돕느냐? 바미안 석부를 네네네. 파괴했었죠. 바미안 석부. 네, 탈레반 네네. 일기 짓고. 그런데 네네. 그 탈레반들이 바미안 석부를 파괴했지 네. 그 동네 사는 애들이 가서 파괴한 거는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탈레반들이 굶어 죽는다 해서 지원을 한다면 반대할 수가 있는데 그 대불석불과 아무 관계없는 그 주민들 아이들이 굶는데 그것이 탈레반들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쟤들도 주지 마라. 전 이건 논리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에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거는 북한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군사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고 지금 북한의 과원에 있는 아이들이나 탄광청에 있는 노동자들이 굶주리는 문제는 사람이 굶으니까 그 죽음을 막자 하는 인도적 지원이지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저건 종교가 우리 종교가 아니다. 저거는 우리하고 적대 관계에 있다. 저건 뭐 어떻다. 이렇게 하면 인도적 지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 체제, 이념, 종교, 믿음, 신앙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처했느냐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우리가 지원하면 거기에 이게 지원했는데 안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원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두 가지 이제 후자를 보통은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지 그것을 다른 것을 논하면 인도적 지원은 아니다. 그건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뭐 너 핵 폐기해라 도와줄게 이거는 정치적 지원이죠. 그러니까 경제를 정치하고 결부시켜서 하는 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인도적 지원은 그런 각오는 관계없는 즉 전쟁 중에도 상대의 병사가 다치면 치료를 해야 되고 포로로 잡히면 보호했다가 전쟁 끝나면 교환해 줘야 되는 게 인도적 지원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남한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영양실조 상태인데 너가 주는 건 안 받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 또한 정치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돼 있는 수준에서는 저는 유엔 헌장에 따르는 인도적 지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지원을 합니다. 그건 꼭 북한만이 아니라 지진난 지금 시리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정치를 내세워서는 안 되지 않을까. 뭐 궁극적으로는 그 우리가 분단을 극복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다만 너무 지금 이 상황들, 이 시점들이 우리가 좀 통일과 그 체제로 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에는 좀 너무 현재의 삶, 그다음에 힘듦, 그다음에 개인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 환경에서부터 뭐 인류 평화까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사회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대립하고 대결하고 또 이념의 그 갈등과 대결이라고 그 본다면 좀 그 우리 사회가 좀 상대적으로 더 그 극렬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그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그렇다. 단지 그게 조금 더 심한 데가 있고 덜 심한 데가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하면 대한민국이 엄청난 갈등도 심하고 사회적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4월, 5월 2달 동안 동남아, 서남아 12개국 한 70여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뭐 지진 피해도 돕고 홍수 피해도 돕고 이러면서 쭉 방문해 봤는데 밖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미국을 동경하듯이 네네. 대부분 다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오면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죠. 아까 말한 대로 우울증도 제일 세계에서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제일 높고 출산율은 최저고 노인 빈곤율도 아주 나쁜 상태고 이러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것이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좀 특별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면 종교로 인해서 거의 원수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같은 펀잡인인데 이 파키스탄에 소속된 펀잡주하고 힌두교 믿는 인도에 들어있는 펀잡주는 우리 마치 남북처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거기는 종교로 그렇고 우리는 이념으로 그렇고 어떤 지에 가면 종족으로 그렇고 어떤 데 가면 민족으로 그렇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우린 그래도 종교적 갈등으로 전쟁을 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쟁적인 정쟁이 있지만은 아직도 내전이 일어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전이 일어난 나라도 많거든요. 미얀마 같은 데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갈등이. 또 뭐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뭐 군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 뭐 확장 억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봐야 군비 경쟁을 하면 전쟁의 위험만 높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일단은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는 것.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기 전에는 만들지 마라 했지만 만들고 난 뒤에 갖다 버리라 하면 안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만들게 하는 이런 좀 전진적인 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본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참여 없이는 개선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때 각자 다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존중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만 옳고 타인의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갈등이 심해지거든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고용할 때 저 사람이 벌어서 1,000만 원을 벌면 지 500만 원 월급 가지고 500만 원은 나한테 준다 해야 고용을 할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 왜 고용하겠어요?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내가 다른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이 회사 다니는 게 월급을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회사에 다닐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조금 일을 쉽게 적게 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싶고 주는 사람은 일은 좀 많이 시키고 싶고 월급은 좀 적게 주고 싶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의 그냥 평균적인 심리라는 거예요. 팔 때는 조금 시세보다 더 받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고 살 때는 조금 싸게 사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걸 욕심이 많다든지 나쁜 놈이라든지 표현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
이 물건을 살 때도 더 받고 싶은 사람과 이 덜 주고 싶은 사람 사이에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만 상대를 욕하고 너 나쁜 놈 욕심쟁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서로 조율을 해서 근접점을 찾듯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대부분 다 그렇게 조율을 해야 된다. 부부지간도 그 조율이 안 돼서 부모 자식 간에도 조율이 안 돼서 지금 관계가 파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한 거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기. 이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은 당신이 훌륭합니다가 존중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네.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옳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해하라 그러면 그게 옳다고 내가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남북 간에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견해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거냐. 각자의 견해를 갖고 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타협점을 찾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결을 자기 방식대로 해결되는 것만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해결책도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서 이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자꾸 어느 하나만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서로 손해를 보는 갈등이 증폭되는 거고 상대 입장도 인정을 해서 대화를 해 나가면 조금 공존, 그러니까 서로 손실을 덜 보고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협력하는 게 더 이익이다고 생각을 해야 협력을 하는데 저거를 팽개치고 내가 이기는 게 이익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이 문제는 누가 아무리 중재를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누가 중재 선다고 해결이 안 돼요. 양쪽이 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지쳐서 결판이 안 나면 이제 중재가 먹혀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어리석다는 거죠. 엄청난 손실을 보고 난 뒤에야 사람이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푼다는 거는 손실이 좀 덜 일어나도록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사회는 지혜로운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직은 자기가 승리하는 게 자기가 혼자서 먹는 게 이익이다. 이게 아직 더 강하기 때문에 막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하고 비교해 보면 꼭 우리가 더 심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심하다 하는 건 저는 하나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특히 대량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우리의 모든 이 성공이 일순간의 잿더미가 될 그런 잠재적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 문제는 별 관심이 없고 소소한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저는 이거는 좀 큰 심각한 지금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나머지는 뭐 갈등이 좀 있더라도 또 해결하고 해결해 나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이상, 그리고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런 현실과의 괴리, 또 더불어서 또 질문 하나 더 드린다면 이렇게 공영방송 KBS 같은 언론들은 또 어떤 노력과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 싸울 때 그건 한쪽 편이 돼서 부추기면 부부가 싸우는데
시댁은 시댁 쪽 가족이 부추기고 신랑을 부추기고 친정 쪽에서는 딸을 부추기고 이러면 그 싸움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의 우리 국면은 남북 간의 대립이 있는 데다가 미중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도 배후 세력이 좀 부추기는 어쩌면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까지 거기에 참여해서 이런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뭐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은 미국과 그 협력 세력들이 자기 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러는데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방어를 하겠다. 감히 넘볼지 못하도록 이렇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어떤 핵위협이나 무력에 굴하지 않고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유해서 북한을 제압하겠다. 이런 하는 이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각각의 편에서는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걸 저는 이해를 해야 한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그러나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 확산 아니냐. 계속 물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소형화하고 또 뭐 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는 못 만들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협상을 했는데 실패해서 이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우리도 만들 거냐 이렇게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다는 거는 대응 전략은 되지만은 북한 핵 확산 방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북한 핵을 확산을 방지하려면 일단 멈추게 해야 된다. 동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생산하지 말고 기술 개발하지 말고 소형화하지 말고 외부로 유출하지 말고 동결 조치를 하고 이제 IAEA의 감시를 받도록 이러한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북한도 그에 대응하는 요구를 할 거 아니냐. 그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걸 보면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하고 관계 정상화하듯이 북한도 일본이나 미국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일단은 북한 핵 확산을 빨리 방지해야 된다. 즉 동결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즉 긴장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말고 이제 멈추게 하고 완화시키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풀어갔으면 어떨까. 그러나 현재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어디도 이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보다는 오히려 제압하려고 하는 쪽을 하다 보니까 긴장이 고조되니까 여기 사는 우리들은 좀 불안하죠. 우리가 지난 60년간 만들어 놓은 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한류라고 하는 이것이 일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겐 큰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현재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하고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가고 싶다면 상호 협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 좀 크게 보고 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조금 저는 뭐 낙관적이지가 못한 것은 이 미중의 경쟁이 이 문제를 풀기에 지금 매우 어려운 조건에 즉 배경이 되고 있다. 어려운 배경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풀 것이냐. 이거는 여야가 서로 주장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해도 지금 풀기 어려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쟁으로 삼는다면 저는 후손들에게 큰 비판을 받을 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영방송이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즉 어떤 공익과 대의를 위해서 기본 입장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정부의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정부란 건 늘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니까 그 어느 정권에 편성되기보다는 항상 국민을 보고 국가 이익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쉽지만 스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일 큰 건 아무래도 공부가 제일 힘들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해도 이제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게 힘들어요. 네. 청년분 나중에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좀 힘들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약간 걱정이 되고. 행복해야만 하는 나이인데 어떠세요? 마냥 행복하지는 않고 열심히 더 살아야 되는 압박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취업 걱정을 한다던가 경쟁에 좀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좀 삶을 더 누리면서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싫으면 우리나라를 끊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살 거면 최대한 자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삶의 의미가 있지 않나.